네, 생명존중 2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구상에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됐는지 그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살펴보면서 이를테면 자연 발생설 또는 생물 속생설 또 천체비례설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외계로부터 또는 지구상의 초기 지구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화학적인 그런 합성이라든가 또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어떠한 정설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전부 화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원시 생명체로서 단세포처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코아세르베이트는 이제 우리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 되는 그러한 형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루카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의 기원의 단 하나의 원시세포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원시 생명체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러한 조건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디락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디락스. 골디락스는 골드 플러스 락이에요. 바로 이 맨 밑에 보시면은 천문학에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영역, 즉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다 우리가 골디락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소설에서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가 출현하거나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나 또는 그러한 조건, 영역 이런 것들을 골디락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는 골디락스 조건은 일단은 암석 행성들, 즉 지구는 유기 생명체에 필요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결정적인 원소들로는 지금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원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렇죠? 그리고 질소, 또 산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약간의 인이라든가 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행성들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물질들, 기본적인 원소들이 적당한 에너지가 가해지고 이랬을 때 이제 변화하면서, 즉 어떤 합성이 되거나 또 화학적인 변화를 갖다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을 테고,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적당한 에너지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한 에너지가 존재를 하면서 변화를 하고 조금 더 복잡한 물질로 변화를 하고 만들어지고 유기물질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렇게 가두어져 있으면서 그것이 다시 동일한 자기 복제를 갖다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액체들이 존재를 해서 액체가 그런 이제 어떤 마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었을 것이다 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골디락스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골디락스 조건을 갖다 갖춘 것은 그럼 원시지구에서 어디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 원시지구의 어느 부분이 그것과 가장 유사한 그런 환경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디? 요 사진에서 보시는 요 부분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요게 뭔가 밑에서 뽀뽀뽀 올라오잖아요. 그쵸? 바로 지구의 해저. 지구의 깊은 바닷속의 해저는 화산 활동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이 굉장히 높은 온도에, 또 그럼에도 그 주변은 우리 이제 지금 지구상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바닷속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유기물질들이라든가 이러면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데니까는 생물들은 살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원소들, 그쵸? 그런 물질들은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높은 온도에서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새로운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에 미국에 있는 이제 워싱턴 대학의 존 버러스 교수팀이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다 이루면서 초기 형성이 되는 그러한 곳이 심해 열수 분출구일 것이다. 그것이 비슷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렇게 찾아 나갔었는데 결국은 어떤 그 광물 기둥을 갖다가 이제 이루는 그러한 곳에서 보니까 진짜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도 굉장히 높아요. 121도 정도 존재를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산 활동을 갖다 이제 하고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보통 생명체는 살 수 없지만 아주 박테리아이면서도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3년에 바로 이 존 버러스 교수팀이 심해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생명이 처음 시작됐을 것이라고 하는 논문을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심해 열수 분출구에 대한 그런 이제 조건들이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 골드락스 조건에서 결국은 이제 고세균, 오렐 고자라는 거죠. 아주 옛날 초기에 그런 이제 세균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세포 핵은 없는 아주 단세포이면서 그 크기는 굉장히 작은 0.0002인치 정도 되는 굉장히 미세한 그런 이제 미생물 크기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에서 얻는 화학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고 또 다른 단세포처럼 이제 영양 물질들을 갖다가 흡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종속 영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고 서식은 다른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아주 극한 환경에도 견뎌내는 즉 지구의 내부 암석이라든가 해저면 화산 분출구라든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고세균이 최초의 생명체 가능성 요인으로는 태고 때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지금 그러한 미생물도 존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시지구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났었던 운석의 충돌이라든가 또 지구 표면에 살고 있었던 생명체들 이런 것들의 멸종이라든가 그런 가운데도 살아남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 변화라든가 이런 영향을 바로 저러한 극한 환경에 존재하는 암석 속에 묻혀 있거나 이런 거는 영향을 덜 받았었을 거고 특히 기후변화라든가 산소가 급증한다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거대한 양의 자외선 지구로 날아오는 자외선에서부터도 바로 보호를 받았을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극한 환경의 원시 지구는 어떤 것들이 그럼 있었을 것이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데도 지금 현재 지구 환경이지만 굉장히 극한 환경이에요. 뭐냐면은 초고온, 초호열이에요. 굉장히 높은 온도이면서 그 열이, 굉장히 고온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초호열의 환경. 어디예요? 여러분들? 화산 주변. 그쵸? 또는 어떤 이제 화산이 아니더라도 온천 예, 이런 활동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런 주변들. 근데 극한 환경에 근데 저런데도 아주 기본적인 원시적인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그런 생물체가 존재를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관찰을 해도 바로 그러한 환경인 것이죠. 또 초호산성 환경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곳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화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면서 굉장히 높은 산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초호염성 환경.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사해라고 하는데 사해는 죽을 사자로 써요. 거의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을 정도예요. 왜?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사람이 뭐 튜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지금. 사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람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쉽게,
둥둥 떠다니는 이제 그러한 환경들. 이런데도 미생물들과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그런 이제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메탄 생성균이에요. 메탄을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이제 균들인데요. 메탄을 만들어내는 이제 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저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서도 또 관찰을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매립지, 그렇죠?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유기물질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묻어가지고 굉장히 깊은 또는 굉장히 두꺼운 층을 갖다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도 끊임없이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하면서 메탄가스를 뿜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서울 가까운 쪽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서울에 오면 상암 월드컵 공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하늘공원이라고 있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님 세대 여쭤보면 알 텐데요. 거기가 예전에는 쓰레기 매립지였었어요. 그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높은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100m 이상 되는 산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예, 계단으로 올라가도 한참 올라가는데. 근데 그 속에 그 깊은 그 밑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메탄 균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메탄을 갖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그 옆에는 열병합 발전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한 극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높은 온도 또 높은 산성 환경 또는 소금물 즉 염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극한의 원시 지구에서 되었었던 그런 것들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체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예. 요 사진이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이 호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호주에서 발견된 원시적인 세포예요. 바로 이것이 현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남세균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제 구조도 가지고 있고 형태도 가지고 있는데요. 화석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화석을 갖다 연대 측정을 했더니 대략 35억 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략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화석으로 지금 남아있는 글쎄 요것이 딱 최초의 생명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요 최초의 생명체는 어떠한 대사작용을 했을까? 예. 바로 최초의 생명체는 혐기성인 종속영양. 종속영양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잖아요. 혐기성이라는 것은 뭐가? 산소가 없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미생물을 혐기성 미생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소를 좋아한 산소가 있어야지만 활동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호기성 생물, 호기성 미생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혐기성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종속 영양이라는 거예요. 종속 영양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영양분을 만들어내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에너지 대사도 하고 호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시지구에서부터 만들어진 산소가 없는 유기물이 풍부한 바다로부터 만들어진 조금 전에 만들어진 저런 이제 남세균과 같은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최초의 생명체로 혐기성 종속 영양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그런 어떤 증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원핵 생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늘어나고 유기물이 감소하고 종속 영양 생물이 이제 점점 이제는 죽게 됩니다. 유기물들이 있고 종속 영양 생물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독립 영양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돼요. 그 독립 영양 생물은 그야말로 광합성을 하게 되는 세균인 거죠. 세균임에도 불구하고 광합성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즘으로 보면 우리 뜨거운 날씨 여름철이 가까워지면은 댐이라든가 그렇죠?
호수라든가 이런 데 녹조류가 막 끼잖아요. 그러한 녹조류가 미생물인데 예,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어내고 광합성을 하는 거죠. 예. 바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의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요 맨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호주에 있는 예, 호주 바닷가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암석들이 여전히 예,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을 거고 얘네들은 바로 광합성 작용을 갖다 이제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광합성 세균들은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이제 요 맨 밑에죠.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경우는 미생물이 작용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산화탄소와 수소만 가지고도 저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를 가지고도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녹색 식물이라고 하는 광합성 식물들의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도당, 그쵸? 모든 생물체의 기본적인 영양원이 되는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즉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거치게 되면서 점점 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뭐가 광합성 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상에 출현하게 되니까 이제 광합성 생물을 하는 생물들은 자기네들이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산소를 갖다 드디어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산소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런 생물들이 출현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들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이제 지구상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왜? 광합성 작용을 막 하니까 줄어들면서 뭐가 늘어나요? 산소가 이제 쫙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남세균이 번성했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남세균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다시 이제 독립영양생물인 광합성 물질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점점 그것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이제 독립 영양생물로부터 이제 종속 영양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종속 영양생물들은 바다에 존재하는 유기물질들 이런 걸 먹이로 이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의 유기물 농도가 늘어났다가 또 그것들을 또 이용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쭉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원시 생명체로서 생물체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바로 그것이 광합성 생물들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거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바다에서 철광층, 생물계에서는 호기성 생물이 진화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에서는 이제 오존층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풍부해지니까. 예. 그래서 오존층이 합성이 되면은 또 자외선이 차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 지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외선이 차단되는 것은 생명체에 굉장히 피해를 줬었던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생명체들이 이제 왕성하게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상 생물들의 진화를 갖다 촉진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진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원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원시적인 핵이에요. 그렇지만 진핵 세포는 진짜 이제 핵이 존재하는 우리 고등 생물들은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서류가 되든 다 고등 생물이에요. 또 식물이 되든 동물이 되든 다 고등 생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박테리아의 일부 이런 것들은 핵이 없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핵 생물, 즉 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핵 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핵 세포를 가진 그런 이제 생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진핵 생물이에요. 핵막이 있어서 DNA가 세포질과 분리가 되고 세포 소기관이 있어가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이제 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출현을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원시 핵을 가지고 있는 원핵 세포에서 원형징물막을 갖추고 있고
소포체를 갖다 갖추고 있고,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이제 그 막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로 점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진핵세포들은 결국은 동물세포 또는 식물세포 이런 쪽까지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식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한쪽으로는 이제 이런 생물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동물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내 공생에 의해서 진핵세포가 점점 진화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생물계라든가 환경계의 이제 변화를 또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계의 변화는 산소가 없는 풍부한 유기물,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거지만 그런 과정에서 원핵생물들이 번성을 하면서 이 원핵생물들 번성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유기물은 이제 감소를 하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독립 영양생물인, 그쵸? 이제 뭐 광합성을 하고 이러한 생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세균이라든가 광합성 세균이 출현하면서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니까 산소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산소가 증가하면서 유기물질들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 유기물질들을 또 이용하고 그러한 이제 형기성 생물들은 이제 감소를 하면서 호기성 생물, 산소가 많으니까 호기성 생물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핵을, 진짜 핵을 가지는, 원시적인 핵을 가지는 원핵생물로부터 진짜 핵을 가진 진핵생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 것이죠. 사실은 지구로 봤을 때는 수십억 년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공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핵생물들, 이제 세균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세균의 경우는 굉장히 매우 작죠. 1에서 한 10마이크로미터니까는, 마이크로미터는 미터에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현미경 정도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핵생물의 총량은 진핵생물 총량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 굉장히 미생물인데, 그러니까 세균들인데요. 예, 지구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우리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식물, 동물도 많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양으로 봤을 때 지구상의 총량의 한 10배 정도 돼. 그 정도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적응이 되고, 또 친근한 그런 이제 환경에서도 이제 서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강한 산성, 또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주 춥거나 아주 뜨거운데 이런 데서도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제 원핵생물들이에요. 노란색, 주황색이 넓게 서식하는 간헐천이라든가 이런데 지금도 살고 있죠. 예, 존재를 하면서 이제 원핵생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원핵생물들의 특징은 대부분 단세포이고 원시의 형태인 핵을 갖다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원핵세포예요. 크기는 1에서 10마이크로, 주로 분열을 하면서 얘네들이 자기 자손을 갖다가 이제 번식을 시켜요.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균, 고세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도 분열을 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장균도 원핵세포에 들어가요. 예, 진짜 핵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극호염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이 나면서 또 분리가 되고 뭐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기도 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면서는, 예, 드디어 진핵생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예, 진짜 핵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NA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핵을 갖다가 갖추게 됩니다. 조금 더 이 기관들이 복잡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막이 있어서 DNA가 핵막 안쪽에 존재를 하게 되고 보호가 되는 거죠. 구조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내에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거, 소포체라든가 또 엽록체, 또 뭐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핵세포로부터 이제 진화돼서 이렇게 진짜 핵을 갖다 가지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진핵생물들은 굉장히 특징으로 봤을 때는 단세포인 형태라고 하더라도 군체를 이루고 있거나 다세포 형태로 이루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진핵세포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크기가 한 10에서 한 이제 100마이크로메타 범주로
커졌죠. 원핵세포보다는. 예. 그래서 훨씬 큰 형태고, 원생생물, 식물, 동물, 균류. 균류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예. 또는, 또 효모, 이런 것들 다 이제 균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바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버섯,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 동물 다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진핵생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진핵생물의 등장과 거쳐서 진핵생물들의 특징을 보면 단세포 생물. 개체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생명활동이 일어나고요. 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가 있고, 원핵생물,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진핵생물, 효모 등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또 사실 강의실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영상만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단세포 동물에서 이제 다세포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특수한 기능을 갖다가 담당하는 세포들이 분화가 되어 있고요. 일부 원생생물, 또 대부분의 식물, 동물, 균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고요. 그리고 식물의 경우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이렇게 이제 점점 생물체를 갖다 이제 이루고 있고요. 동물의 경우는 세포에서 조직, 기관으로 가고,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 기관계가 이루어지고, 개체가 이제 하나의 개체로, 호랑이, 사슴, 사람, 또는 생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포와 조직, 기관, 기관체, 개체로 이렇게 이제 형태를 갖다 이루게 되는 거죠. 지구가 탄생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벌써 이제 드디어 생명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생명체들이 지금 존재를 하게 됐죠.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표로 한번 보면은요. 원생동물의 경우에는 개체수로 봤을 때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따져봤을 때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는 곤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곤충의 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고등 식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균류, 버섯류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류, 그리고 조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조류는 새를 의미하는 조류라기보다는요, 미생물, 그러니까 녹조류, 또는 적조류 하는 이제 그런 조류들. 그리고 새를 포함하는 이제 기타 동물들. 동물들이 사실 양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발견된 생물종은 대략 한 170만에서 180만 정도, 지구상에.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생물종은 한 1000만에서 1억 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물의 분포는 지역별로 고르지 않고 주로 이제 열대우림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다양한 생물들이 분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정도로 곤충들이 상당히 많다. 지구상에는 그 수나 양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렇죠? 개미만 해도 한번 보세요. 우리 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진화라는 건 뭐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생물들이 이제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체의 특징으로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생물들이 출현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지지하는 모든 사실들을 갖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얘네들은 다양성이 나타나가지고 형태도 바뀌고, 그쵸? 예. 또는 걔네들이 나타내는 특징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생물은 어떤 진화 과정을 이루면서 다양화됐고,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적인 조상을 갖다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선택설로는 공통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이제 선택을 받고 살아남는 거고요. 그리고 높은 생존율을 보이면서 많은 자손을 갖다 남기면서 번식에 유리한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됐다. 그래서 자연선택적인 그런 이제 사례를 갖다 이제 하나 본다면은요, 이런 대표적인 예예요.
왼쪽의 경우는 뭐냐면 알코올,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초파리를 갖다 이제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첫 번째 실험, 이제 정상 상태에서 그냥 계속 키운 거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알코올이 많은 상태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정상 상태에서 키운 놈은 1세대에서 57세대까지 이렇게 쭉 번식을 시키면서 알코올을 어느 정도 분해하나 라고 봤더니, 분해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알코올이 많은 환경에서 자란 놈은 1세대는 거의 같았었는데, 왜? 처음에 시작해서 57세대가 거치고 나니까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알코올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더라도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지구상의 생물의 계통은 이렇게 이제 공통조상으로부터 원핵생물인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남세균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한쪽으로 같이 미생물군이긴 하지만 이제 원핵생물 고세균 쪽에 속하는 이제 황세균이라는 그 호열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진핵생물인 뭐 예를 들어서 원생 동물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녹조류, 남조류인 녹조류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영양생물을 하는, 광합성을 하는 이제 그런 생물들도 존재를 하고요. 한쪽으로는 식물, 한쪽으로는 동물, 그리고 기타 균류 이런 것들이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식물 계통에 따른 이제 분류고요. 지질 시대로 우리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8학년 전에부터 25억 년 전까지 시생대. 여러분들이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가 원생대. 그리고 고생대인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부터 시작해서 대본, 석탄, 페른기를 거쳐가지고 중생대인 트라이아스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쥐라기, 백악기, 공룡들이 뛰어놀던 그런 시대를 거쳐가지고 신생대를 거치면서 이제 인류가 출현을 하게 되죠. 요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원시지구, 여기가 이제 원시지구 탄생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다세포 중 생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쭉 해면 동물이라든가 또 해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엽충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삼엽충의 경우에는 이제 벌써 이 정도만 들어와도 이제 고생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생대. 캄브리아기에는 그 이전에 해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가, 삼엽충, 어류, 또 그리고 육상식물, 잠자리, 양치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고생대. 그리고 신생대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양서류가 이제 등장을 하고, 시조새, 그리고 중생대에는 이제 쥐라기, 백악기를 거치면서 시조새, 공룡류가 등장을 하고, 신생대에 들어서서 드디어 매머드라고 하는 것, 또 말,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인류, 그리고 인류가 등장을 해서 지금 현재에 이제 이르게 되는, 우리가 지구가 탄생하면서 대략 45억 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가 지금 벌써 생명체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시간이지만 우리 오늘 이제 2교시에 걸쳐서 하지만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대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도.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던 생물 중에 한 75%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그 변화는 빙하기에 의한 기후변화, 또 화산활동에 의한 생태계 파괴, 또 운석의 충돌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초대륙의 형성에 의한 대륙분 감소라든가 해수면 변화, 그리고 서식지 감소와 같은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 대략 한 5번 정도 대멸종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거쳤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5번의 대멸종 시대는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페른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악기를 거치면서 뭐예요? 이때 공룡들이 멸종했다고 하는데, 공룡들이 멸종한 가장 큰 요인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어요? 지구의 운석이 충돌을 하면서, 그러면서 펼쳐졌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것들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드디어 우리 인류에서 환경 파괴가 지금 자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도 생명의 어떤 그런 이제 존엄한 가치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환경 파괴는 우리 인류에서 자행이 된 그런 거면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구상의 인간도 멸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